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의 권리 구제와 행정사의 권리 신장을 위한 2023년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 방안에 대해 하반기 학술대회를 국회 도서관에서 실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리권 확보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이런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행정사의 최대 관심사항이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 많은 내빈과 행정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우리 김두관 의원님, 이건식 전 장관님, 우리 서지원 국장님, 그리고 서초정 회장님, 그리고 박인복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 토론과 자장과 발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심판은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행정자격의 하나입니다. 그죠?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만큼 확실한 게 행정심판의 행정자격인데 저희들이 조금 쉬고 있는 동안 이 변호사라는 단체가 준사법 작용이라고 행정심판의 준사법 작용이라고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자격이고 플러스 준사법 절차를 지키라는 뜻인데 오히려 준사법 절차가 핵심이 되어버린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준사법 절차 제대로 지키고 있나요? 과연 행정심판에서 구술을 얼마나 하나요? 준사법 절차의 핵심은 구술인데 구술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5% 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사건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건 변호사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5%이 10%밖에 안 됩니다. 많은 지금 소상공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많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취약계층과 어려운 계층들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쓰지 못합니다. 겨우 10만원, 없는 돈 10만원, 20만원, 50만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행정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우리 행정심판 청구서 하나 쓰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행정심판 기관에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이야기하면 변호사입니까 하면서 아예 것을 당합니다. 제가 행정심판 국장을 얘기했지만 저도 전화 그러면은 왜 행정사가 전화하느냐고 저보고 그럽니다. 이 많은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이 행정사의 대리권이 없어서 그 말 못하는 가슴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정을 발목을 잡는지 이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게 전 행정심판국장으로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주인을 쫓아낸 그 자리에 주인이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심판 대리권은 우리가 행정사가 당연히 해야 될 책무이고 권리이고 업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타자기차가 대리권이 없는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는 자기사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만 없습니다. 제가 저 독일에서
공부를 조금 하고 왔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박규선 교수님 프랑스에서 박사를 하셨는데 프랑스나 독일은 아예 행정법 박사라고 아예 행정과 사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행정의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 주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까? 사법은 변호사에게 가야죠. 행정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 행정사에게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무리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잘못된 가림들을 바로 잡아야 이 정부가 성공을 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존경하는 대회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 여러분, 통지 여러분,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첫걸음을 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떳떳하게 나가야 됩니다. 바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신 많은 시민들, 우리 행정사님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결실이 있기를 정말로 논리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논리와 실력입니다. 논리와 실력이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행정사가 심판 대리권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반드시 믿음을 가지는 이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마 행정사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과 핵심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학술 행사가 밑거름이 되어서 행정사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논의하여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이 학술적 당위성을 확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참석해 주신 행정사 여러분과 또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깊이 논의해서 저희 국회에서 해야 될 심부름 역할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멋진 행사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중위과 소관이었다가 작년 말에 저희 혁신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혁신국이 이제 조직 업무까지 포함하는 혁신 조직국으로 외부에서 좀 더 강해졌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업무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 법들이 행정사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행정사법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이 발의하신 법 그리고 행정사 분들의 여망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행정사회가 이제 황희봉 회장님 중심으로 더욱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발전을 앞으로 계속 계획하고 계실 건데 저희 행정안전부가 최대한 잘 협조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역할들을 행정사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심판 소송하고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그 변호사들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행정사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하는 자격사고 소송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냐라는 것이 변호사 단체가 2016년에 그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반대 의견서에 가장 처음 나왔던 내용이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도 우리 행정사 커뮤니티에 변호사님이 쓴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행정사가 대리하다가 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또 행정사한테 대리권 주면 안 된다 하면서 했던 논리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 소송인데 왜 행정사가 하냐 이거거든요. 행정심판이 사법 절차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논리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좋다, 국민한테 이건 좋은 거니까 해야 된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던 거였습니다. 이번에 연구를 이제 하면서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심판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현재는 행정심판이 행정청에게 재고와 반성의 기회를 주어 행정처분의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하는 자기통제 기능을 가장 첫 번째 행정심판의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목적이 분쟁의 다툼이나 해소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심판법 규정 살펴보면 직접처분제도가 있는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잘못된 처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법부에서 직접 할 수 없죠. 행정부 내에서 처분을 직접 처분할 수 없죠. 완전한 행정통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보면은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조항이 아니에요. 행정심판 제도가 발전하면서 들어온 규정입니다. 행정심판을 수행하면서 위원회에서 심리하고 대결하다가 불합리한 법령 같은 게 있다, 불편한 제도가 있다고 할 때 이를 개정하거나 하라고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심판이 단순히 어떤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행정처분이나 부적절한 행정법령에 대해서 행정부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순환적인 피드백 시스템이 행정심판이라는 겁니다. 다툼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이런 면에서 행정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비교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에서는 행정부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에서 처리한다라는 이런 경향이 지배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법원법에 아주 간략하게만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반적인 경향은 행정심판은 소송의 어떤 부속된 제도가 아니라 행정 절차다, 순수한 행정 절차다라는 것이 독일의 경향입니다. 일본이 좀 특이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에 이의신청 제도하고 행정심판 제도를 통일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하고 행정심판 제도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제도는 아니죠. 이의신청은 뭡니까? 행정청에서 제고하는 거고, 행정심판은 위원회에서 또 이제 다시 제고하는, 효과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불복하는 거 아닐까? 처분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나. 본질적으로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아도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행정 절차다, 특별한 어떤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심판 제도라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자기 통제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행정 절차입니다. 만약에 변호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심판이 소송과 마찬가지에 불과하다고 하면 현행 3심제도 소송에서 4심제로 늘리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송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 행정심판이 하나의 제도로 존재를 갖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차별된 독자적인 기능, 역할을 향해 발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행정심판은 소송이라고 하면서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앞으로는 배척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까요? 행정사들. 동의하신 것 같고요. 그럼 행정심판은 행정쟁송이고 준사법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걸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하는 행정 절차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인식하는 걸로 전제하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 행정심판이 행정 절차인데 그렇다고 꼭 행정사가 해야 되는가? 라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의 전반은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 왜 행정사가 이걸 해야 되는지는 논문의 후반에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사가 존재하는 목적이 행정사법 제1조에 나오죠. 국민의 편익 도모 그리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의 제도가, 행정심판과 행정사 제도 두 개 다 행정 그리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의 기원을 쫓아가 보면은 1887년 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126년 정도 행정사 제도가 예전 대서제도, 그다음에 행정서사제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행정편익 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에 이바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해방 직후에는 행정심판 제도가 없었지만 소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 당시부터, 해방 당시부터도 소원제도에서 우리 행정사들이 소원장 업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주장이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 행정서사 때는 보수표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행정사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 업무에 대한 단가가 얼마고를 다 통계를 했고요. 그 보수표가 남아있는데 찾아봤더니 소원장이나 행정심판 청구서나 다 우리가 하고 있었던 업무가 확실합니다. 최소한 지금 행정사님들께서 옛날 정말 오래전에 선배님들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를 해온 거는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변호사는 어떤가? 변호사법상의 변호사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온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82년도에 변호사 직무 조항에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원래부터 행정이라는 키워드가 변호사 직무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변호사법 109조에 있는 내용, 변호사가 아닌 자의 행정심판 대리를 제한한다는 이 조항도 93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법률상으로는 변호사가 행정하고 그렇게 친하지를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구술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대리권이 중요해진 겁니다. 서류랑 대리권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오래전부터 행정심판 업무를 해왔고, 행정사 제도와 행정심판 제도가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원래는 변호사와 행정사가 그렇게 크게 다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행정 분야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구술심리가 원칙으로 심리 방식의 원칙으로 편입될 당시에 행정사가 대리권이 확보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에 행정사 업계에 약간의 발전 안 됐지만 무관심, 그리고 입법자들의 무관심에 의해서 그러한 입법 분리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사의 심판 대리권 반드시 입법화하고 그러한 입법 분리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행정심판 접근성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단체도 계속 반대할 것입니다. 변호사단체가 16년에 이것 위에도 다양한 반대 논리 제시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법 절차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정사 시험제도 생기고 행정사 1기분들이 하나 큰 일을 하신 게 있어요. 소송을 걸었습니다. 공무원 공직자분들한테 너무 남발된다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공직자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줍니다. 아주 강력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공직자분들께서. 그리고
행정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취지다. 이 행정사 제도는 공무원분들에게 행정 절차 이론과 그 근거 법률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경험 그리고 전문 지식을 갖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후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우리 행정사 행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자격사들 전문성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시험 제도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행정사 시험은 지금 행정법 전반을 다루고 있고요. 각 직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다루고 행정심판소송법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 2차 논술시험에서는 행정사 실무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행정심판 사례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를 논술형으로 푸는 것이 2차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행정사 시험 살펴보면은 항상 이 행정심판 사례 풀 수 있는지가 행정사가 되는지를 결정짓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 충분히 우리 행정사들이 객관적으로 전문성 입증 가능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또 변호사 단체에서 크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이유라는 것인데요. 어떤 국회의원들은 기사에서 반피할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행정사들이 심판 대리권 부여되면 부정한 청탁 이런 거를 좀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하는 건 아니죠. 그 기관에서 근무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그 기관에다가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정관 문제는 변호사 단체가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분들은 50억도 벌지 않습니까? 정관하시면. 행정사는 그 정도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행정사법 제21조의 2에 보면은 수임 제한 규정이 있어요. 퇴직한 곳에서 1년 동안은 수임을 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에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다른 자격사에서도 이런 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가 정관 문제만큼에서는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매우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호사들 논리 살펴보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를 제가 이거는 주의 깊게 봐야겠구나. 변호사들의 얘기 중에서 윤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행정사님들께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법적인 문제에 휘말려요. 그러면 우리 행정사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저분이 법적 문제로 휘말리는 것은 억울한 제도다, 아니면 잘못된 공격에 의한 것이다 라고 간주하시고 협회에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전문성보다는 윤리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국민들이 행정사한테 일을 맡겼는데 불만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면 대리권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한행정사의 우리 황해봉 회장님이나 앞에 계신 부회장님들께서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이 행정심판 대리권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입법자분들이 자꾸 행정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께서 그 행정사 조사해가지고 징계하고 너무 심하면 퇴출할 수 있으니 우리 윤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심판 대리권 대리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사의 심판 대리권, 국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곤란한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갈 조력자를 누구로 택할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의 폭을 확대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상 자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가 지나치게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에게 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들의 행정심판 접근성 크게 향상시켜줄 것입니다. 국민은 행정사와 변호사가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자유롭고 경쟁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정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 제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슬심리제도 거의 무용론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찾아가는 거 굉장히 낯설고 불편해합니다. 전문가 돈 받고 싶어도, 대리인을 쓰고 싶어도 변호사한테, 행정심판 대리인 독점하고 있는 변호사한테 많은 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심판 대리권으로 구슬심리 비중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도 그만큼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행정부 입장에서도 행정소송이나 사법부의 관여를 받지 않고 행정부 스스로 잘못된 행정처분과 불편한 행정제도를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 대리권은 자격사 간 밥그릇 다툼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하고 행정심판 제도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국가, 특히 입법자분들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사법적 기능 그리고 행정의 자율통제라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금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기능이 너무 지우쳐 있는 것 같다. 자율적 행정통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그걸 해야 된다는 게 핵심하고 그 다음에 국민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어떻게 정진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행정사가 심판 대리권을 가지는 게 타당하다. 핵심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바로 그냥 계속 하면 되죠? 네.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 박현성 교수입니다. 오늘 그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행정심판의 어떤 행정소송에 대한 그 독자성이 인정이 되고 또 강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심판 제도가 이제 발전돼야 되고 또 이제 일정한 조건 하에서 행정사의 그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 저는 학자로서 좀 더 이제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행정심판 문제는 저는 제도론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규범 이론적인 것보다도 제도론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행정심판의 이제 기능이 뭐냐, 기능을 검토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그냥 책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제가 행정법으로 상했었는데 자율적 행정통제, 그리고 사법, 즉 소송의 보완,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제가 자율적 행정통제를 제일 먼저 놓은 걸 좀 잘한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행정심판의 기능이고 이런 행정심판의 기능이 이제 제대로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도나 또 실무상 그런 운영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행정심판의 성질입니다. 행정심판이 그 작용상 어떤 성질이냐 지금 이제 행정작용이냐 사법작용이냐 또 뭐 행정절차냐 사법절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행위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법적 교육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는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한쪽은 행정작용이다, 한쪽은 사법작용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좀 중간적인 준사법작용이다.
일단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헌법의 행정심판을 준사법 절차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입법례는 세계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다 해서 준사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법은 아니거든요. 사법하면 재판 소송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작용이면서, 큰 틀에서는 행정작용이면서 그 행위의 어떤 성질은 준사법적인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가 그 수사와 기소, 뭐 경찰과 이제 검찰에서 하는 수사와 기소를 사법작용이 아니라 행정작용이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조금 비판적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행정작용이긴 하지만 또 준사법작용이거든요. 사법은 아니지만 이제 준사법이다. 그런 성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성질에 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는 어떤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제 어떻게 다른가? 그건 이제 아까 얘기한 기능이나 행정심판의 기능이나 행정심판의 성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행정소송과의 이제 구별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큰 틀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입법례를 이제 뭐 그래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크게 이 분류를 해보면 행정형하고 사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라는 게 뭐 준사법일 텐데, 그 소원이라는 것은 이제 행정형 행정심판이고, 현재 행정심판이 이제 준사법형 행정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사법형 이런 이제 행정심판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법 체계적이고 또 법 정책적인 입법 정책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한 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현재 이제 변호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이것이 어떤 헌법으로 또 도출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입법 정책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정심판 대리권이 변호사의 뭐 독점권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그 전문 자격사의 그런 조력을 받을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거냐 하는 그런 입법 정책적인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이미 뭐 연구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러면 변호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하는 것과 행정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것이 더 뭐 아니면 둘 다 인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변호사만 인정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행정사만 인정할 수도 있고, 입법 정책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것에 관해서 좀 심도 있는 이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저는 좀 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딱 방향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뭐 변호사만 인정하는 방안, 뭐 변호사 회쪽에 그런 논리가 있겠죠. 또 이제 행정사에게 인정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바, 모든 행정사에게 인정하는, 아까 뭐 이제 조건은 결국 이제 전문성을 갖췄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뭐 시험 제도라든지 교육 제도, 여러 가지 행정사에게 또 일반 행정사, 뭐 특별 행정자 제도를 줄 것인가, 전문 행정사 제도를 줄 것인가 하는 뭐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인정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방안 아니면은 또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적으로 인정한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나온 얘기 중에 변호사 경우는 이제 수임료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어떤 서민이나 영세사 행정심판 대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다 좀 이렇게 과학적이고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성 교수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행정사에 대한 심판 대리권 부여는 기본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입법 정책에서 여러 가지를 좀 더 연구하고 보완을 해서 여러 방안을 내놓고 그 중에 행정사가 심판 대리권을 가질 수 있게 전문성을 확보하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기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죄송하게도 그 토론 홍보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사실 제가 오전에 10시 반에 강의를 시작하는 강의 시간이 있어가지고 강의를 못할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무료대학 좀 빨리 마치고 쫓아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일부러 지금 가지고 온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캠프에 제가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했는데 그 중에 주제가 법조직역에 대한 이런 이제 문제를 논의를 했어요. 그 중에 우리 행정사법역에 대한 문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거기 사법개혁위원회 안에는 사실 이 법조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기타 사람들이 많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행정사에 대한 경계를 정말 대단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숫자가 너무 많다. 또 그들이 이제 정관이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정관들이 많으니까 정관들이 이제 시험 이제 최근에 지금 몇 년 안 된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중하위직 출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 군인 출신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많고 그런데 이 고위직 출신들이 나와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법조 직역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맡아가지고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발표를 했는데 행정사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행정사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헌법재판소에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몇 년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오면서 그 당시는 조금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뭐 어떻게 운이 좋게 그렇게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행정사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그 당시 사교육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뭐냐면은 숫자가 뭐 40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40만 정도 이렇게 39만 몇천 명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통계 잡혀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은 약 한 9천 몇 명밖에 안 된다. 10,000명이 안 되더라 2020년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금 다른 직역에 있는 세무사, 노무사 등등 이렇게 했던 분들이 모두 다 4,000명, 5,000명이 지금 시장에서 깔려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실제로 모두 다 대부분이 장롱면허고 장롱 그 자격이고 사실 10,000명도 안 되는 그런 행정사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두렵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상당히 사실 설득을 좀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사교위에서 그렇게 채택이 되고 또 등캠프에서 채택이 됐던 것이 제가 사실 2009년 10년 황해군 국장님이 행정심판국장을 하실 때 그때 제가 또 함께 했던 것이 바로 통합행정심판원 만드는 거 그걸 제가 연구 프로젝트에 있어서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그것을 그 안을 냈었거든요. 그래 내고 그래서 이제 그 캠프에서 통합행정심판원 만드는 부분에 대한 그것도 채택을 했죠. 공약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법조직역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행정사 부분에 대한 이미지, 생각 그걸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계위에서도 채택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이게 모두 다 변호사들이 자기 직역을 모두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세미나 자료들, 용역 보고서들 이렇습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중에 행정사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 내용들이 이 중에 상당히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정도 하고 있어요. 저는 다 습득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행정심판위에서 독립성, 그다음에 위원 자격 문제라든지 또 국민의 원스톱 권리구제위에서 행정심판 하나로 통일하겠다 등등 이런 방향성을 띠는 것이 결국은 옛날에 종래에 가지고 있던 그런 시각에서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행정심판 풍토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고 그것이 또 수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하나를 이제 또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우리 앞에 역시 이제 학자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또 비슷한 이런 생각을 제가 와서 이제 우리 박은성 교수님 발표 자료를 봤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충 코멘트를 한다면요. 행정심판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 교수께서도 그렇고 박 교수님께서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때까지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실에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사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이전에 준사법 절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공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 적용입니다. 또 옛날에 여러분들 지금 연세들 다들 많으신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옛날에 있던 그 조문에서 1985년 10월 1일자로 해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이 이제 46개 조문으로 해서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보강됐던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셨죠. 똑같이 행정심판법도 행정소송법도 조문이 똑같이 46개 있어요. 그만큼 행정심판이 행정소송하고 똑같다. 사실상 똑같다. 헌법 107조 3항에서 말하는 사법 절차의 전신 절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심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되어 있는 그 조문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조문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법 절차처럼 엄격하게 적용을 해왔죠. 그래서 청구인 적격이니 온갖 것들 모두 다 까다롭게 그렇게 적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이 이제 법제처에 있다가 우리 백문홍 국장님도 법제처에 계셨지만은 법제처에 있다가 이게 국민권익위원회로 행정심판이 넘어가면서 행정심판이 일반 행정소송과 완전히 다른 길을 이제 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지금 아까 인시처분이니 이런 것들 모두 다 이런 제도들이 이제 행정심판을 권익위에 이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아마 행정소송제도하고 행정심판제도하고 법 조문을 대비해 보면요. 행정심판제도는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심판을 사법제도의 사법 절차, 행정소송의 전신 절차로서 사법 절차적 사법의 보완 기능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함께 이때까지 앞에서 이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때까지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제가 맡으면서 토론을 맡으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기를 정말 행정심판 절차가 도대체 사법의 전신 절차로서 사법 절차처럼 그렇게 까다롭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시 생각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냥 만연히 이제 사실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서 연구도 하고 했었던 것인데 사법 절차로 가기 이전에 이거는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기통제 과정에서 행정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2차적인 것이고 우리 박 교수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차적인 것이 행정의 자기통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냐? 그렇다면 결국 행정의 자기통제 기능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과정이 있고 행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하자 품격이 있으면은 행정심판으로서 상급 감독청으로서의 이게 견제 기능, 감독 통제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심판의 독자성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는 사실은
법적인 변호사들이 참여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할 수는 있지만 행정 절차 안에서 일종의 행정의 전 영역이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그렇게 이 처분 과정 또 통제 또 감독 이 과정에서 행정사들이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이제 소송으로 나아가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은 행정 심판까지가 사실 행정 심판까지가 행정 절차의 한 단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게 지금 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생각을 좀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 심판에 대한 기본적인 본질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성격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바꿀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적 제한을 가졌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저는 많이 경계하고 있었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총원 40만 명, 10,000명이 모든 행정심판에 대한 사건,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견제를 하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이거는 과욕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권리구제의 헌결 영역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사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보충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신다면은 오히려 권리구제의
하고 들어와 있어요. 국어공무원 입직시험에서 행정법이 아니라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행정학은 여러분들 정책학이잖아요. 정책 결단할 중2 이상의 그 공직자들이 판단하는 문제지, 실제 법이 필요한 것은 국어공무원 대면, 그 공무원 대면, 민간 일반인들 대면하는 요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법 전문 찾아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행정법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 한 40-50명 되면 그 중에 80%, 90%가 행정법 공부 처음 했다. 지금 오늘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격 취득 요건을 연수 채워가지고 나와서 행정사 자격 취득하고 이래 하면은 실력 없다는 소리 듣죠. 그래서 지금 이와 함께, 이 논의와 함께 필요한 것은 저는 적어도 공직 입직 시험에 있어서 국어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 과목을 필수적으로 반드시 집어내야 된다. 실제로 행정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정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보충적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한번 개선하는데 우리 행안부에서 또 와주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일단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제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장을 대표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 또 대한변협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변호사를 대표한다는 말도 혹시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점 먼저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10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8년 9개월 했고요. 여기 계신 황해봉, 또 백문은 이런 분들하고 다 같이 10년을 했고, 변호사를 2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일 때는 법제처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국무청,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인데 당시에는 이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간사로도 일을 했었고요. 변호사가 돼서는 이제 지금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곳에서 법제 컨설팅이라는 팀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업무는 여러분들 업무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한 제 업무는 이제 정부하고 저희를 찾아온 고객하고 정부라는 건 이제 국가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공기업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법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을 바꾸는 작업을 저희가 수임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 법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통해서 푸는 유권 해석해서 이제 푸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결국은 이제 소송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심판을 할 거냐, 소송을 할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저희가 저희 팀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거는 행정심판 가자, 이건 행정심판은 소용없으니 소송 가자, 아니 이건 도저히 안 되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거를 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럼 행정심판 갈 거냐, 소송을 갈 거냐, 그 결정하는 기준은 이제 순전히 제 몫인데, 행정심판에 가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저 같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법무법인 광장은 굉장히 큰 로펌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는 사이즈로는 두 번째라고 지금 봅니다. 이제 태평양이라는 로펌이 있는데 저희하고 태평양하고 누가 2등이냐 막 그러는데, 저희가 2등이라고 하고 태평양에서 자기네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심지어 2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큰 로펌이고 저희는 변호사만 7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희 사무실에 한 40-50명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들이 계시죠. 그리고 저는 업무의 특성상 전직 공무원들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분들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경우에 특정 사건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여기까지 확인하고 검토하고 소송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분들보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 행정명령 쪽으로 가면
변호사들이 상당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또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실무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변호사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또 그 공무원 경력이 있는 여기 형사분들은 어떠냐? 그거는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무슨 명령이 있는지 뭐 희한한 규정 찾아옵니다. 뭐 이런 게 있나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을 막 찾아와요. 근데 그분들의 한계는 뭐냐? 이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나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가지는 굉장히 잘 보시는데 큰 숲은 못 봐요. 행정사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도 한계가 있고 행정사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저는 협력을 해서 일을 합니다. 지금 사무실에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싸워야 될 관계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밖에 저희 사무실이 고용하지 않은 이제 밖에 계신 분들하고도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행정심판 굉장히 많이 수행했고요. 뭐 말이 좀 샌나갔는데 건방지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서 행정심판 제일 잘하는 변호사 누구야? 그럼 전 나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뭐 위원장이 계실 때 여기도 방해도 많이 받고 저희 황해봉 회장님 행정심판 국장하실 때도 가서 형 좀 이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다른 변호사들은 행정심판 하나도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이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가지고 왜 변협에서 이 난리를 치는지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더 큰 그림을 변협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인정을 해주면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심판 대리를 행정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있으면 행정소송도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변협은. 변협의 입장도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행정사한테 행정 대리권을 주는 문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행정사들한테 굉장히 수건 사업인 것 같은데, 또 변호사들한테는 또 이렇게 반드시 저지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건 명백히 직역 이기주의입니다. 명백히 직역 이기주의고, 근데 둘 다 나름대로의 타당성은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신문은 행정사가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국민이 대리하는 것이 국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주시죠. 그런데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분명히 준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행정심판 뭐 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 만나면 뭐 이렇게 똑같이 할 바에야 뭐하러 행정심판 하냐. 대법원 판례 그대로 따르고. 뭐 아까 저기 신봉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심판법, 소송법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뭐 법률상 이익 따지고 다 따지고 완전히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판사가 아닌 그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뿐이지, 행정심판하고 소송은 뭐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 똑같아요. 똑같이 써서 냅니다. 앞에 표지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똑같을 바에야 뭐, 근데 그런 법이니까 사실 변호사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절차법을 안다거나 소송 기술 이런 거는 행정사들이 쉽게 쫓아올 수는 없고, 물론 이제 뭐 로스쿨 갓 나온 변호사들이야 그런 높은 수준에 있는 변호사들이 한 소송 전략이나 이런 거는 뭐 못하는 건 똑같겠지만, 행정사분들이 그런 걸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행정사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분야는 너무 잘하는데 다른 법률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가버리고, 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변호사들도 신문을 법은 알지만 무슨 사건이 하나 터지면, 만약에 무슨 미성년자를 출입시켜서 뭐 노래방에 영업정지 당했다. 그럼 변호사들은 이 식품위생법을 봐야 되냐? 뭘 봐야 되냐?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무슨 법을 적용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법을 보면 금방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밑에 법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완전히 현실하고 동떨어져. 양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정사만 해도 엉망이 나올 수도 있고, 변호사만 해도 엉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지금 뭐 변협에서 제가 변호사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변협에서 무슨 이걸 뭐 끝까지 저지하겠다, 또 행정사는 무조건 쟁취하겠다, 변호사는 적이다, 저 자식들 지들 먹고 사는 거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생 난리를 친다. 그것도 맞죠. 맞는데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할 문제냐? 그럼 저 같은 이제 공무원 출신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가깝고, 행정사도 제 주위에 굉장히 많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행정사 편을 약간 들다가 이제 회색 등자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이상한, 여기 와 있는 것만 갖고도 지금 대한변협에서 저 시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또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부재할 수 있다면 이제 서로 뭐 협력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꼭 대리권만을 갖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여러분들 아까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행정사과 대리량은 싸다. No. 그렇게 여러분들 몸값을 낮출 필요도 없고요. 잘하시면 올라갑니다. 절대 행정사가 싸다. 그거 가지고 제 생각에는 논리가 안 돼요. 변호사도 싸요, 요즘에 지금. 변호사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임대료도 못 내는 변호사 너무 많고요. 결국은 실력이고, 행정사가 만약에 대리권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잘하면 변호사보다 더 받죠.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다는 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신봉희 교수님 하신 거하고도 많이 일치하는데, 행정심판법 자체를 다 뜯어 고쳐야 이게 뭐가 되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사법 절차입니다. 재판은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 그대로 적용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있다면 행정심판은 부당을 이유로,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결론을 달리할 수 있는데, 뭐 위원장이 계시지만 부당을 이유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냥 사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막 가야 되거든요. 못하죠. 행정심판이면 감사당할까 봐 큰일 나죠. 대법원 판례하고 다른 거 나오고, 특히 이제 행정청이 이겨버리면 법원에 못 가니까 행정청은 불복을 못 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의 결정에서.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대법원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겨버리면.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면 또 그걸 또 아니까 또 이제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근데 행정심판법을 다 뜯어고쳐야 이런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들이 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변호사님. 결론이 애매모호한 것 같긴 같은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행정심판이 소송하고 똑같다는 이런 부당을 이유로 제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제도들이 지금 이제 많이 도입, 2010년도 정부 개정하면서 많이 도입, 실제로 또 부당을 이유로 인용하는 변경제기도 많이 해주고, 감경제기 6개월, 영업증 3개월도 뭐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정수 변호사는 그런 사건을 안 맡아보고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